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죠. 장현지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이 시각 시황입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는 건지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국내 증시 오늘은 장 초반부터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42% 하락하면서 2,467포인트, 코스닥도 0.4% 가까이 내려갑니다. 709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메이저 수급 주체의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 1,527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기관은 지금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금액은 소폭이지만 20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 역시도 1,587억 원 순매수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825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 기관 역시도 264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1,200억 원 넘는 순매수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거래가 확인하시죠. 우선 반도체 투톱 나란히 2% 넘는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를 단행한 영향인데요. 삼성전자가 2.3% 하락하면서 거래가는 55,300원, SK하이닉스도 2.5% 가까이 하락 중입니다. 176,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만 상승불 켰는데요. 일본과 유럽 업체에서 1조 원 안팎의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따낸 영향입니다. 0.87% 오름세로 거래가 34만 8천 원입니다. 한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48% 약세, 현대차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1.34% 내림세로 거래가 18만 4,500원으로 집계됩니다. 6위부터 10위입니다. 셀트리온이 강보합권,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0.78% 반등합니다. 77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아는 0.23%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8만 6천 원이고요. HD현대중공업은 1%가량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거래가 35만 7천 원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확인하시죠. 알테오젠이 1.32% 추가적인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37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0.6% 약세로 99,400원. 반면에 HLB 2거래일 연속 상승합니다. 0.5% 오름세로 거래가 54,400원이고요. 에코프로는 1.3% 약세로 49,15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입니다. 휴젤이 1%가량 내려갑니다. 거래가 32만 7,500원이고요. 반면 클래시스가 2% 넘는 반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6만 2,700원에 거래됩니다. 리가켄바이오는 0.9% 약세로 10만 8,500원, 파마리서치는 0.14% 강세로 거래가 36만 7천원입니다. 코롱티슈진 1%대 조정받고 있습니다. 4만 7,050원에 거래가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 특징적인 부분 체크하시죠. 오늘 원격진료 관련주가 급등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비대면 원격진료 서비스 합법화 방안을 당 핵심 정책과제로 제안하고 나서자 시장 성장 기대감이 커진 영향인데요. 인성정보와 케어랩스가 나란히 상한가입니다. 인성정보가 2,145원, 케어랩스가 2,850원 기록했습니다. 유비케어가 23.2% 시세 분출하면서 거래가 4,165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만 치료제 관련주 개별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시너지 이노베이션은 자회사인 유로바이오젠이 미국 사이렉스바이오와 6조 5천억 원 규모의 비만 및 알츠하이머 경구치료제 글로벌 라이선스와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상한가 경신했습니다. 4,015원이고요. 블루엠텍은 한 주당 2주를 배정하는 무상 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20% 가까이 급등합니다. 거래가 13,460원입니다. 더불어서 고바이오랩도 6.2% 오름세로 5,48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환율 살펴보시죠. 오늘 외환시장 달러화 가치가 반등한 영향으로 다시 1,430원대에 출발을 했습니다. 9시 30분 기준으로는 1,430원 60전이었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30원 80전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 다시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4% 내림세로 2,467포인트, 코스닥 0.3% 약세로 709포인트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불확실성이 한층 더 커진 시장입니다. 오늘 메이저 수급 주체에 지금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만큼 장중에 지수 하단이 지지될지 수급상을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환율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환율이 1,420원대로 떨어졌다가 네네. 또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연말 그다음에 올 초에 1,470까지 가다가 네. 위기다가 지금 내려온 거잖아요. 네. 지금 이제 정상이 아니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는 우리 원화가 강세가 충분치 않다고 주장하는 건 달러 약세가 이렇게 됐는데 연초 대비했을 때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거의 8% 정도 약세가 됐거든요. 네. 근데 원화는 뭐 이러냐? 원화는 강세가 얼마 됐냐면은 3%밖에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1,470에다가 1,420 됐으니까 3%밖에 강세가 안 된 거잖아요. 네. 달러는 8% 약세가 됐으니까 그럼 우리가 뭐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3개월 동안에 4개월 동안에 보시면은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얼마나 내려갔어요? 작년 연말에 계속 하향 조정되고 그렇죠. 작년 연말에 봤을 때 제 기억으로 1.82 뭐 이랬을 겁니다. 그러다가 연초 되면서 슬금슬금해서 잠재 성장률을 밑도냐 어쩌나 그러다가 점점 내려와서 최근에 나온 거는 1.2%까지 나왔거든요. 네. 물론 1.2%가 꼭 그러라는 법은 없죠. 뭐 추경도 아직 시행이 안 되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수출이 뭐 반도체는 애매하더라도 나머지 쪽에 을사을사 화장품 뭐 기타 등등 하면 올라갈 수 있다 하더라도 애그리기트 하더라도 그러나 작년 연말이나 올 연초에 생각했던 1.5% 1.6% 성장이 확신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작년도 12월 말보다 작년 12월 초보다 지금의 환율이 원화가 강세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우리 계엄 선포하기 전에 12월 3일 날 그 당시가 1,417입니다. 네. 어쩐게 그저께인가 참 1,417까지 갔었죠. 네.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우리가 달라진 게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경제적으로만 보면 좋아질 게 없죠. 좋아진 거 나빠졌죠. 나빠졌죠. 예, 나빠졌죠. 나빠졌다고 봐야죠. 근데 그거를 offset 상쇄하라는 건 뭐죠?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 심리를 하면은 그때보다 더 높일 필요는 없죠. 그냥 1,420 갈까 말까 그러는 건데 새로운 정부가 출연되고 미국하고 협상하고 해서 우리 자생력이 잠재 성장 정도는 간다. 1.668이고 이렇게 되면은 아마 지금 1,420은 아니고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펀더멘털 넘버는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충돌하고 있어서 1,420 정도에서 쉽게 우리의 희망대로 원화 강세가 달러 약세에 의한 거 말고 네. 우리 자생적인 걸로는 쉽지 않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냉정하게 이제 현재 한국 경제 레벨을 보면 1,400원 밑으로 내려가는 거 쉬워 보이지 않는다. 만약에 내일 그러면 네네. 가정입니다만 네네.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혹시 전격적으로 인하 조치한다면 시장 금리는 떨어질 거 아닙니까? 더 안 좋은 거죠. 지금 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 보는 게 주종. 물론 못 한다고. 줍니다. 근데 네. 만약 인하를 하면은 환율 입장에서는 불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아니고 원화 약세가 되는 거니까. 더 자극을 받는 더 거죠. 자극을 받는 네. 거니까. 그것 때문에 하고 안 하고가 하진 않을 것 같고 더 다른 요인들이 있고요. 그 FOMC가 어차피 5월 7일인가 네, 있지 5월 않습니까? 7일에 있습니다. 예. 이번에 그렇게 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그 방향성이나 레벨에 대해서는 또 어떤 커멘트를 하는 양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네. 내일 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주식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세입니다. 2,470선 어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또 밀리고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 이상 더 가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네. 오늘 밤밤 뉴욕 증시에서 트럼프가 아무 말도 없었지 않습니까? 예, 조용했죠. 그러니까 사실 관세 이슈가 좀 뭐라 될까 그냥 지지부진하게 흘러간다. 네, 네. 이것도 그렇게 시장이 달가워하지 않는 이슈 같아요. 해소가 안 되니까. 뭐 그렇죠. 오늘도 저희도 그 네, 영향을 좀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빠지고 조선 방산 이런 쪽이 올라가고 딱 극명하게 구분됩니다. 근데 기본적인 거는 반도체가 왜 빠지느냐? 엔비디아의 나쁜 소식이 나왔어요. 장 중엔 아니고 장 끝나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갖고 있는 GPU 중에서 네. 중국에 파는 제품이 H20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네. 우리 엔비디아 매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진 않습니다만은 그거가 이제 팔지 말라라고 수출 통제를 미국이 내렸다는 그 기사가 나온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그 센티먼트가 이거 뭐지 관세 완화해 주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 심리가 조금 모락모락 올라가는 찰나에 네. 아니야라고 하니까 이게 뭐지 우왕좌왕한 거죠. 그래서 주식 애프터 아워에서 엔비디아는 6% 빠지고 이런 분위기면 다른 빅테크에 대한 걱정도 하니까 그쪽도 1, 2% 빠지고
선물이 안 좋고 그러면 한국의 반도체 중심으로 빠지고 그럼 반도체 말고 피해가서 갈 데가 어디 있어? 조선하고 방산밖에 없네. 네. 실적 넘버 나오는 화장품 이렇게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 방산 화장품으로 쏠리고 반도체 숏하고 단기적인 대응이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장은 그쵸. 예, 올라가지 못하고 조금이나마 내려가고 다시 눈치 작전을 보는 겁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어차피 관세 이슈가 두 가지잖아요. 국가 간 상호 관세 협상을 다음 주에 한다 그랬죠. 네. 기다려야죠. 그리고 예. 반도체, 스마트폰, 뭐 제약 바이오에 대한 그 품목 관세 품목별 관세. 그건 언제 할지 모르죠. 원래 네. 이번 주에 한다 그랬다가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중동으로 이번 주를 끝나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요거 아까 반도체 이상한 소리 나오니까 분위기가 일단 네거티브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건데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냐 질문을 한다면은 상호관세 우리가 25% 먹었죠. 네. 안 바뀐다고 가정합시다. 예. 그다음에 품목관세는 그 자동차 먹은 게 25%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만약에 반도체랑 딴 똑같이 25 똑같이 하면은 그리고 상호관세 안 변한다면은 주시장은 한 3%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2,400 이하로 다시 내려갑니다. 가정입니다. 네, 가정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25%가 미국도 부담스러워. 반도체 사올 때도 없고. 그래서 25%가 아니고 품목관세는 약 15% 낮춘다. 그다음에 우리가 협상을 잘해서 대한민국의 상호관세도 15% 정도로 낮춘다. 10%씩 까는 겁니다. 네. 우리가 뭐 LNG 알래스카에 투자하고 뭐 하고 해서 다음 주에 해결이 되고 반도체 뭐 화장품 이런 것도 한 15% 10% 따지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는 주가가 오르겠죠. 그 정도 반응은 제 예상하기에 한 3% 전후 올라가면은 2,500 중반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오히려 플러스 3%. 당연하죠. 정도. 관세가 내려가는 거니까. 관세가 있긴 하지만은. 그다음 세 번째, 진짜 우리 보편관세, 상호관세 보편관세 가장 낮은 게 10%였잖아요. 네. 모두 다 10% 하는 거예요. 미국 네, 입장에서 안 되겠다. 한국은 말 잘 듣기도 하고 다른 거 투자 받는 것도 있고, 그렇죠? 반도체는 얘네 아니면 우리가 살 데도 없고, 마이크론 캐파 증가할 수도 없고, 리얼리티 체크 제대로 10% 해. 이게 우리가 제일 바라는 거거든요. 네. 이하를 안 내려갈 거니까. 이렇게 되면 한 5%에서 6% 오르게 되면은 2,600 안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갖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개인 투자자들은 이 결과물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네. 수익률이 확확 달라지는데 다른 거죠. 네. 지금 뭐라고 선택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2,300 중반까지 다시 내려갈 수도 있고 물론 저번에 2,290까지 내려가는 그런 거는 아닐 겁니다. 네. 관세를 어차피 조금이라도 내출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올라가는 게 2,600, 2,700 이렇게 편히 갈 것이냐 그렇게 낙관하지 말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환율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생각하대로 쉽게 언젠가 중장기적으로 1,300, 1,440 되겠죠. 이거 속도에 대해서는 안달을 내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설사 지금 1분기 실적 시즌 들어가는데 1분기 실적이 좋아도요. 낙관하시면 안 돼요. 1분기, 2분기 지금 실적이 좋아도 관세 때문에 땡긴 풀린 이펙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환호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관세가 25인지 15인지 10인지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추세적으로 방향을 트는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대통령 선거해갖고 뭐 하더라도 6월 중순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하루하루가 난리치는데 어떻게 3개월들을 예측해서 중장기 그림만큼 그립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2,350으로 언제든지 갈 수 있고 2,600 만만치 않고 여기 상사에서 하나면은 어느 한쪽으로 베팅을 하지 않은 한 반도체 조방이 있고 화장품이 있으면 골고루 갖고 있고 현금 비중이 20, 30% 유지하고 이거를 철저하게 유지하면서 트레이딩을 열심히 하거나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까 그러면 관세 이슈 때문에 미리 당긴 수요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반도체 업황을 여기다 놓고 본다면 네네. 지금 최근 디램 고정 가격들 좀 오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업황은 괜찮아 보이는데 네네. 이게 이제 2분기 이후에 혹시라도 네네. 수요가 확 꺼질 수도 수요 절벽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세요? 절벽이라는 단어를 쓰기엔 좀 그렇습니다만 물론 제가 너무 일- 과장된 네네. 표현입니다만 하여튼 원래는 1분기, 2분기, 3분기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이게 앞당겨지면 뒤에 가서 이 플래투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1, 2분기 실적 곱하기 해가지고 안 쳐주는 거거든요. 시장에서 이미. 그래서 관세만 해결되면은 눌렸던 억압된 수요가 주가적으로 확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트리거를 누가 시켜줘야죠. 그러니까 트럼프에 달려있고 우리가 어떻게 협상하느냐도 약간의 변수가 되긴 합니다만 낙관할 수가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방산에 대한 수급이 주식적인 수급이
사실은 조선방산의 밸류에이션이나 아까도 저기 엄의원 나와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어닝이 나오고 조금만 트리거하면 그쪽으로 더 쏠림이 조금은 더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조선방산 화장품이 지금 포트에 약 한 70% 있고 그다음 반도체나 기타 등등은 한 20%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이 이것이 주식의 포트폴리오가 한 70%, 현금은 30%. 네. 70% 줘서 그렇게 나누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한국 주식을 투자합니다만 한국 주식을 자기 포트에서 50, 60을 한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봤을 때는 뭐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아시아도 인도도 있잖아요. 베트남도 있고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그걸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은 한국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익스포저 많은 건 맞는데 네. 그 비중을 50% 가져간다? 35% 가져간다? 그건 투머치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한 15에서 35 어디 사이에 넣고 다른 쪽의 포트를 해서 전체 자산에서 현금 비중을 30% 남겨놓고 하는 것이 지금은 최선의 방법이고 시장에서 발을 뺐다가 업사이드를 놓치는 것도 안 되고 갑자기 한쪽에 치우쳤다가 크게 다치는 거를 모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우리는 2,380에서 2,620 사이에 지금 갇힌 거고 이게 다음 달에 해결될 수 있다면 잘못하면 한 7, 8월 달까지 갈 수도 있다. 이 정도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동차 이야기는 네. 언급 안 하시네요. 아, 자동차 섹터가 네. 어제 올랐죠. 일단 부품 관세가 면제될 수도 있다. 면제가 아니라 연장 좀 위에 더 맞아요.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네네네. 게 이제 시사가 되면서 어제 또 현대차 올랐죠. 기아도 많이 올라고 GM 네. 포드도 뭐 많이 상당히 올랐죠. 좋은 영향을 받았다. 근데 오늘은 GM 포드나 스텔란티스는 어저께 올라간 걸 유지했고요. 네. 한 4, 5% 올랐는데 오늘 유지했고 GM 포드는 어저께 3, 4% 오른 거를 한 반에 30% 토해냈어요. 뭐냐면 이것이 정확히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거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렇게 하면은 얘네가 더 좋을까? 테슬라가 좋을까? 이 생각도 또 바로 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중에 하고 나면 또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좀 아쉽습니다. 반도체보다는 현대차 기아의 입장에서는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너무 싸긴 해요. 너무 싸긴 한데 예전부터 쌌죠. 지금 옛날부터 지금 쌌기 때문에 제가 별 말씀 안 드리는 거는 관세가 유예가 아니고 확 줄어드는 거. 25%를 3개월, 1, 2개월 얼마 유예할지 모르겠다 이게 아니고 확실히 줄어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기 전에는 트리거가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건 어렵고요. 어제 같은 때 올라가고 오늘 네. 다시 숨고르기 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한미 간 관세 협상이 이제 본격화되면 네네. 이제 테이블 위에 꺼내놓고 여러 이제 이야기들 할 텐데 네네. 그 중에 화두가 트럼프가 그렇게 공을 들이고 있는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에 우리가 참여한다. 네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또 주식에는 수혜주들이 이제 막 거론되지 않습니까? 네네. 뭐 철강주, 강관주,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들어갔었어요. 테마 성격이라고 보세요? 이미 들어갔었어야죠. 그 얘기 나왔을 때가 벌써 1주, 2주, 3주 전인데 이미 들어갔었어야 되는 게 맞고요. 네. 아마 그 뉴스가 체결이 돼서 우리가 그걸 오퍼한다면 아마 세론 뉴스가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팔아갖고 투자가 받겠다는 게 아니고 그 넘버는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도 넘버 숫자는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수주 숫자는 1분기 때가 약간 비수기라서 소소하겠습니다만 넘버는 나쁘지 않을 겁니다. 옛날에 저가 수주가 확실히 줄기 때문에. 네. 근데 주가가 미리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 주 또 올라간다? 그러면 아마도 그때도 반도체나 이런 지 관세가 반도체 뭐 수성화품 관세가 35%다. 그러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 붙들어 있는데 세로 뉴스가 별로 안 나오는데 반도체가 뭐 프로그레스가 없다. 근데 그 좋은 뉴스가 반도체가 프로그레스 있다. 반도체가 그래서 관세가 15% 줄어들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뉴스가 나왔다면 이건 세로 뉴스하고 스위칭할 수 있죠. 그건 일주일 뒤에 발행할 수도 있고 2주 뒤에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트리거가 있으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조선주가 그 알래스카 뭐 그런 것 때문에 만약 주가가 네. 더 오른다면은 이미 지금부터 또 올라가고 나서 하면은 그때 가서 올라가는 거 사는 거 의미가 없죠. 아마 어저께나 오늘까지가 거의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어요. 의미 있게 사는 거는. 네. 그 다음부터는 좀 조심성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투자자들이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미장 좀 질문 드릴게요. 네. 앞서 저희가 HEC, 엔비디아 이슈를 짚어봤지만 네네. 이 이슈가 오늘 정규장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까 네네. 질문이 이제 빅테크에 쏠려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빅테크 투자 우리 서학개미들 많이 담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네네. 이 이슈가 트리거가 돼서 혹시 빅테크의 조정 또 한 번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 전에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말씀드릴게요. 이미 며칠 전부터 미국의 S&P 500된 전망이 EPS 예측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시티나 모건에서 예측한 것이 한 달 전 대비했을 때 약 5에서 6%포인트 내려가고 있어요. 네. S&P 500의 기본적인 EPS가 원래 한 270 정도로 보고 저는 268을 봤는데 지금 예측된 게 256 정도로 내려가거든요. 256 곱하기 만약에 20배 하면 5,100이에요. 그리고 22배 하면 5,600이에요. 그러니까 5,100에서 5,500 사이에 갇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멀티플을 지금 높여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과거 평균이 5년 평균이 한 뭐 19.8배고 그래서 AI가 있으니까 평균보다 높게 준다는 게 20.8배이기 때문에 네. 과거 평균 정도에서 약간 프리미엄을 준다 하더라도 5,300입니다. 이게 업사이드가 만만치가 않아요. 관사가 해결이 안 되면 미국 자금도 5,500, 600 쉽게 가지 않습니다. 네. 어닝이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요. 그 1분기 전망에 대해서 그거를 생각하는데 이런 센티먼트 하면은 언제든지 5,000 초반, 5,100은 5,000 근처를 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자기가 무기를 휘두른 거잖아요. 네. 무기를 막 휘둘렀어요. 기분 좋게. 근데 약점이 들통났죠. 국채라는 거. 그래서 저번에 4,900 초반까지 갔던 그런 거 레벨로 갔다가는 아주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시장이 그전보다는 바텀이 올라갔다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쉽게 5,300을 바닥으로 해서 5,900으로 향해 가 이렇게 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관사가 근본적으로 고쳐지지 않으면. 그러면 5,300, 5,500입니다. M7 안에서도 테슬라도 네. 비슷하게 동조화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S&P 기준으로 5,100에서 5,500 사이에 네. 이렇게 왔다 갔다 네. 하는 것처럼 지금 네. 테슬라 주가도 보면 뭐 $300 깨진 지는 오래됐으니까 네, 그렇죠. 한 $200 초반대에서 한 $250 전후 네, 네. 요 사이에 계속 갇혀 네, 있을 거라고 보세요? 네네. 그쪽이 특별히 관사가 바뀌지 않나. 그리고 그 머스크가 도지를 그만두고 도지 그만두는 그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네. 특수직이기 때문에 130일 이상 1년에 근무 못 하거든요. 130을 계산하면은 올 말인가 언제 시점에 그만두게 돼 있어요. 네. 그게 트리거가 되고 자율주행에 대한 게 그 오스틴에 시작한다는 게 6월 달이거든요. 그런 게 되면은 좀 의미가 있으죠. 테슬라가 오늘 실적 발표됩니다. 오늘 밤에. 오늘 밤에. 이미 33만 대 판매 이거 안 좋았다 그건 반영돼 있고 네. 전체 마진하고 부문별로 가이던스까지 나오는 것이 오늘 밤이에요. 근데 오늘 내일 아침이 중요한데 테슬라는 지금 4월 2일 대비했을 때 4월 2일이 뭐냐? 전체적인 관세가 이 무지막지막한 게 시작되기 전 4월 2일이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 그래도 4월 1일 2,500에 근접하고 있는 거고 미국은 약 4%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4월 2일 대비했을 때 우리 테슬라는 10% 빠진 상태거든요. 언더퍼폼 하고 있는데 내일 특별한 게 없으면은 계속 언더퍼폼 할 것 같습니다. 올라갈 때 속도가 빠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미중 관세 전쟁에 따라서 사실 이제 미국 빅테크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중국 쪽 입장에서 보면 중국 항생, 네, 항생테크, 네네. 뭐 중국 기술주들 상당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아서 네네. 뜨겁게 주가가 타오르긴 했는데 네네. 관세 전쟁이 장기화되는 거는 중국 기술주들한테도 영향이 있지 않나요? 좋지 않죠. 하지만 기술 개발하는데 필요한 그 리소스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견뎌낼 거라고 저는 봅니다. 미국이 더 시간이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미국이 중간 선거 내년에 11월에 있는데 그 전에 중간 선거 영향을 안 미치려면은 올해 가을. 올해 아무리 늦어도 가을 이전에 이거를 승부가 나야 됩니다. 양보를 하든 양보를 얻어내든 진짜 전쟁을 하지 않는 모든 방법을 수단해서 해야 되는데 안 되죠. 국채 수익률이 아까 건드려졌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근데 트럼프가 시진핑이 급하게 나올 리가 없죠. 이번 주 트럼프는 동남아시아 가고 캄보디아 가죠, 베트남 가죠, 말레이시아 가죠. 우군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엔 답을 안 해줄 겁니다. 네. 다음 주에나 갈 건데 그 미국은 뭐라 그랬죠? 5대 업체 기업하고 나라하고 협상한다 그랬잖아요. 먼저 영국, 호주, 일본. 우리나라까지 포함. 그럼 보세요. 영국, 호주, 일본, 그다음에 한국, 인도가 뭐죠? 안보협회예요. 네. 그러니까 둘이 싸우겠다는 거거든요. 네, 대만은 네. 뺐죠. 그러니까 이 갈등과 이 협의가 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번 주 다음 주 이게 해결된다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가 당초 10조 원에서 2조 원을 더 늘린 12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또 정치권에선 여전히 찔끔 추경이다 이런 비판 나오고 있죠. 그런 만큼 실제 통과까지는 또 많은 진통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한편 6월 대선이 이제 50일도 채 남지 않으면서 각 당의 대선 공약도 속속 베일을 벗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추경을 비롯한 정치권 사항들 두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을 소개해드리죠.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서재현 부위원장 나오셨고요. 국민의힘 하남을 이창근 당협위원장, 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BG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국회를 향해서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최 부총리의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기존보다 2조 원을 더 늘린 12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 계획을 내놨습니다. 추경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더 확대를 했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10조에서 2조를 늘려서 12조 원인데요. 지금은 추경 액수 가지고 이제 더 이상 논하는 건 무의미하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심의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규모는 또 늘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지금 긴급한 추경을 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양당이 논쟁을 하지 말고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서 각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고 그리고 예결위에 통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규모는 충분히 늘어날 수도 있으니 다만 빠른 시일 안에 심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경제가 지금 트리플 다운 시기에 빠르게 지금 대응하는 게 시급하기 때문에 더 이상 논쟁은 불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서 위원장님.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지금 12조 원도 좀 부족하다라는 기본적인 입장 갖고 있는 그렇죠. 부족하고 사실 타이밍 하셨는데 타이밍도 굉장히 늦은 것이죠.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 4개월 전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었지만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1분기에는 상반기 집행 한 75% 정도 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셨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거꾸로 타이밍을 이야기하시면서 또 국회의 고유 권한인 심사 과정을 생략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조를 금액도 그렇지만 어디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극대화해야 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과거 문재인 정권 때 코로나 시기에 한 33조에서 36조 추경했었거든요. 네. 그 당시보다 소상공인도 그렇고 주식시장 하시는 분도 더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 이상의 금액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12조로 늘리긴 했는데. 뭐 늘어난 건 다행이긴 한데 조금 아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 초에 한국은행에서 전망할 때 한 15조에서 20조 정도 돼야 올해 이제 성장률 예측치를 추경을 통해서 커버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네. 그게 좀 못 미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또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한 것도 맞아요. 이게 경기 마중물 효과를 내려면. 근데 지금 2주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네. 다음 달 초에는 집행이 돼야 된다고 보면 2주면은 국회에서 논의할 시간이 저는 있다고 봐요. 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증액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최소 15조 원은 돼야 된다 이렇게 대안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2조와 15조 사이에서 약간의 밀고 당기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간에 국회 심의 과정에 빨리 착수해서 정부가 원안으로 냈던 12조가 됐든 아니면 일부 증액된 15조가 됐든 그 사이에서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세부 안도 나왔죠? 크게 보면 한 세 부문에 나눠서 추경 편성이 이루어졌는데 민생 지원책들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4조 원 이상의 예산 추경 예산을 좀 편성을 했다.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좀 보면 그 취약계층에 1인당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겠다라는 기존의 국민의힘에서 제안했던 선별 지원안과 좀 비슷해요. 보면 카드 사용 늘어난 것만큼 또 더 보전을 해주는 이런 안도 나왔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간의 연구 결과에서도 수없이 나왔지만 이전 소득의 효과는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들 그리고 공적연금, 기초연금 이런 쪽에서 이전 소득의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건 이미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전 국민에 일괄적으로 지급하기보다는 좀 더 어려운 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가서 그래서 이전 소득의 효과도 늘리고
그리고 재정 지출에 따른 재정 승수 효과를 늘리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우 상박의 원리를 저희 당 한결같이 주장했고 정부가 이번에 그러한 안을 냈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계층이 더 많이 가는 형태의 지급이 맞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시대 때도 제일 처음에는 전국민 지원금을 일괄적으로 냈습니다. 하지만 그게 효과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바뀐 게 여야가 합의해서 바뀐 게 소득 기준으로는 88%까지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지급한 그러한 영업 손실 지원금 이런 것들이 사실은 효과가 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민주당이 일괄적으로 계속 전국민 소비 쿠폰을 주장했지만 정부가 하우 상박의 원리로 어려운 계층에 지급하겠다는 이런 안을 낸 만큼 국회에서 빠르게 이전 소득의 효과가 큰 부분부터 빨리 합의를 해서 지급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도 만약에 민주당이 이제 대선 이후에 여전히 경제가 살지 않고 힘들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다시 논의를 할 시기는 충분하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부의 논리대로 하우 상박의 원리에 맞게 이렇게 처리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소비 쿠폰을 이번 그 추경 안에도 여전히 반영시킬 의지가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건가요? 협상의 조건인 것이고, 그러니까 소비 쿠폰이란 것은 그 수단인 것이잖아요. 경제의 마중물도 있고, 그 이제 국가의 세금을 잘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저희들은 소비 쿠폰이다. 왜? 그 구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기업 임원이나 중소기업 근로자나 노동자나 다 힘든 상황이거든요. 한 가지 문제 제기 한번 해볼게요. 소상공인 지원 4조인데요. 대상이 연매출 30억 이하 사업자 대상입니다. 그 우리도 주식 투자하지만 OP 마진, 영업이익률이 연매출 100억이라도 마진이 2%와 연매출이 1억이지만 마진이 10%, 20% 기업이 누가 더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연매출 30억 이하로 했을 경우는 그럼 연매출 100억이라도 마진이 없는 어떤 특정한 업체라든지 그 산업군에 대해서는 혜택을 못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적인 싸움할 시간도 없고 그렇게 했을 때는 객관적으로 다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 국민을 해서 소비 승수도 높이는 게 저는 맞다 보는 것이죠. 재정 승수 네. 효과 차원에서 보면 민주당은 직접 지원 쪽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정부 안도 보면은 직접 지원이라기보다는 크레딧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오늘 상품권으로 이제 환급하는 이런 식의 좀 간접적인 지원 대책 위주로 짜여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직접 간접 이거는 뭐 병행하면 되는 거고요. 그게 그렇게 뭐 방법론에 무엇이 옳은가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정책 선택이나 조합의 문제라고 보고 네. 전체적인 규모나 대상이 문제일 텐데요. 전 국민 대상의 소비 쿠폰을 지급하면 13조 원입니다. 그것만. 근데 지금 대정 상태에서 그걸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네. 연초에서 민주당에서도 애초에 35조 규모의 추경을 제안하면서 전 국민 소비 쿠폰을 제안을 했다가 이재명 대표 스스로 그걸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죠. 때문에 정책에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대상을 어디까지 할 거냐, 그건 아주 미세한 조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게 큰 쟁점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쨌든 재정 집행의 효과가 전 국민으로 했을 때 높은 거냐, 아니면은 이제 일부 이제 하위 계층을 상대로 했을 때 높은 거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 계속되는데 네. 사실 그거 검증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각도에서 봐서는 전 국민으로 했을 때 높다. 왜냐하면 전 국민으로 했을 때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고 또 막상 검증해 보니까는 그게 그렇게 소비 진작 효과나 이런 게 크지 않더라. 이런 주장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입씨름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건 좀 한가하고 일단은 정부가 제안한 안을 놓고서 거기에 이제 일부 미세 조정을 더해가지고 빨리 집행하는 게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의원님 생각은 속도전. 이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 지금 필요하다. 전 국민 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안 돼요. 그 13조 원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랑 자주 비교되는 일본에서는 전 국민 직접 지원을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추경을 경우는 통해서 말이죠. 일본 같은 경우는 상황이 저희랑 좀 다릅니다. 다른 상황이 일본은 올 여름에 또 일본에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대비한 공약이라고 저는 보고요. 일본이 만약에 지금도 고물가 실험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분들이 오죽하면 한국에 와서 쌀을 사겠다. 요즘에 뭐 한국쌀 사가는 게 유행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만약에 전 국민 대상으로 일본 정부가 선거용 공약으로 지급을 한다 했을 때 그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현재 고물가가 더 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19 시기에 전 국가가 확장적 재정정책, 확장적 통화정책을 펴면서 고물가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 고물가를 역설적으로 잡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폈습니다.
불가항력적이었죠. 하지만 그 고금리 정책으로는 전 국민이 또다시 다 피해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선택이 결코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일본의 선택이 잘 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면 거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규모를 20조가 맥스다 이렇게 제시한 게 거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은 이웃 나라 일본이 무조건 전 국민을 준다고 해서 우리가 준다 그러면은 거시 경제에 역풍이 불 것이고 그것을 또 잡으려면은 전 국민이 또다시 고금리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경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확장적 금융 정책 일환으로 금리도 낮추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환율 때문에 금리를 못 낮췄지만 환율이 지금 다시 1,400원대 초반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또다시 낮출 여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리를 낮추는 것도 어떻게 보면 거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경기 진작 때문에 낮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이렇게 일본처럼 확장적 통화 정책을 펴는 동시에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는 것은 나중에 거시 경제에 아마 부메랑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일본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사실 이제 그 예전에 민주당에서도 이제 직접 지원 소비 쿠폰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늘 얘기를 했던 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상황들. 최근 지표 좀 보여주시죠. 더 안 좋아져서 악화일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소비 진작 촉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재정 부담을 안고서라도 이런 식의 어떤 헬리콥터 머니, 전 국민 지원이 타당하다고 보는 시각도 여전히 유효하게 그렇죠. 이야기들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있어요. 확대 재정 정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초점은 물가를 잡느냐, 혹은 진짜 성장을 위해서 이제 확대 재정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인데 저는 이창근 위원장님 의견에 반만 동의하는 것이 일본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확실히 다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에게도 배울 건 배워야 되는 거고 참고할 건 참고해야 되는데요. 일본이 2012년도에 아베노믹스라고 해가지고 네. 그 당시에는 노동자에게 기업들이 강제적으로 월급 10%도 인상하고요. 마이너스 제로금리,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를 해서 시장의 확대 재정 정책을 굉장히 풀었거든요. 그 결과 2012년부터 2020년도까지 일본 니케이 225 지수가 10,000에서 3만 포인트 올랐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물가 걱정, 재정 걱정하다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요. 지수가 2,000에서 지금 2,500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확대 재정 정책의 물가에 대한 우려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물가에 대한 걱정보다는 성장을 통해서 또 물가가 올라가면 노동자들도 세수가 또 확보되는 거거든요. 그런 선순환 상황에서는 저는 과거에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했던 것들, 그러니까 지금 또 전 국민 50만 원은 이것이 선거용이 아닙니다. 이거 국민용이거든요. 경제용, 민생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해서 우리가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절대시해서 배제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제 네. 대선이 지금 50일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선거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약 지금 이게 화두가 된다면 선거용으로 당연히 정철될 수밖에 선거는 없는. 2년마다 매번 있거든요. 그럼 매번 선거용인 것이죠. 네. 자, 또 다른 부분 짚어보죠.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또 확보하겠다고 한 게 그렇게 또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다고 하는 AI용 GPU 칩입니다. AI 분야에 1조 8천억 원 투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1조 8천억 원 갖다가 뭘 할 수 있겠냐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이나 중국의 이 AI 인프라나 칩 사들이는 투자 규모를 감안하면 정말 언발의 오줌 누기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 이제 AI라는 게 세계적으로 산업과 기술 경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간 투자 또 국가적인 어떤 전략적인 투자 이 모든 게 지금보다 훨씬 더 커져야 되는 거는 맞고 또 이 GPU 확보 경쟁이 결국에는 AI 개발 경쟁의 핵심인데 네. 지금 우리 확보 물량이 뭐 수천 개에 불과하다 그래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챗GPT 오픈 AI에서 이 4를 개발하는데 15,000개가 들어갔습니다. 그거 하나 개발하는 데만. 네. 지금 이런 그 GPU 확보 그 정도로는 이 기술 경쟁에 나설 수가 없다라는 게 객관적인 상황이고요. 결국 이게 이제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어요. 우리 기업들이 그걸 독자적으로 확보할 역량이 굉장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정도의 투자 규모 가지고는 확보는 어느 정도 하겠지만 올해 이제 정부 목표가 10,000개에서 15,000개, 내년 상반기까지 한 18,0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목표치는 채울 수 있겠지만은 이 AI 기술 경쟁이라는 건 시간 경쟁입니다. 시시각각 기술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이 속도 경쟁, 시간 경쟁에 과연 제대로 우리가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은 있어요. 근데 지금 일단 뭐 언발의 오줌 누기라도 급한 불부터 꺼야 되니까 일단 추경 편성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네. 이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고 결국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이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전략, 종합적인 계획이 어떻게 세우는가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추경으로 급한 물부터 끄긴 하는데 투자 규모가 너무 현격히 차이가 나니까 아쉽다는 거죠. 우리 경제 규모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뭐 10대 경제국 안에도 들어간다라고 보는데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니까 너무 짠물 투자 아니냐. 맞습니다. 하지만 국가 재정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네. 국가 채무가 GDP 대비 한 46% 돌파해서 1,000조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1인당 환산한다면은 1인당 부담해야 될 돈이 약 2,3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 정도로 나라 재정이 힘들기 때문에 정부가 이것을 주도하면 좋겠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게 민주당에서도 추경 규모를 소비 쿠폰 얘기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AI와 같은 데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재정이 한계가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를 따르면요. 민간의 AI 투자 규모를 보면 미국은 100조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민간에서 투자하는 규모가 약 1조 5천억 정도에 불과해요. 네. 하지만 정부가 추경을 한다는 게 민간에서 지금 현재 추경 투자하고 있는 비율하고 동일합니다. 이 정도로 우리나라가 열악하거든요. 네. 하지만 미국은 또 재정적으로는 700조를 투자하겠다 그래요. 그 결과가 어떤 현상이 났냐면은 전 세계에서 주목할 만한 AI 모델이 미국에는 40개입니다. 우리나라는 단 1개입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인 중국도 15개나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네. 하지만 재정으로 1조 5천억을 추경을 투자한다고 한들 AI 반도체인 GPU 확보하는 게 미국 챗 GPT, 중국의 딥시크 네. 여기에서 한 개 회사가 사용하는 물량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정부에서 재정 여력이 있다면 국회에서 나서야 됩니다. 그 네. 얘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주당도 정부 탓을 하지 말고 지금 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에 얼마나 좋은 제도가 있습니까? 국부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국투자공사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었죠. 하지만 그 법에도 실물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 국부펀드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규모가 약 300조 정도 됩니다. 네. 그렇다면 한국투자공사법을 좀 더 개정해서 더 적극적으로 국부펀드를 만들어서 그런 쪽에 투자하는 게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재정만 바라보지 말고 정부의 네. 재정에 한계가 있다면 이러한 방향을 빨리 선회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AI 투자 뒤늦지 않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법 개정이나 이런 사항들을 좀 더 논의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네, 되는데. 저도 100% 동의하고 또 네. 이재명 이제 후보 대선 후보도 KMBDI를 사례를 들면서 국부펀드 말씀하신 거대로 그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적극적으로 정부가 투자를 하자. 그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이 사항은 이게 예견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저도 그때 증권회사의 펀드 매니저였었는데 네. 녹색 펀드라고 해서 굉장히 기억납니다. 기억했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운영자 입장에서는 녹색 펀드인데 녹색 펀드에 투자할 기업이 없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 똑같은 겁니다. 지금 또 AI 관련해서 정부나 뭐 당에서 이게 주도적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 환경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노동 기술 이런 것들이 지향적이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런 펀드 자체도 또 엔비디아 그냥 또 국내 주식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 기업, 해외 기업에 투자하면 이 악순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GPU에 대한 어떤 확보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AI에 정말로 투자할 수 있는 영속성, 그러니까 여야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정책이 바뀌지 않는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종합 대책 같은 중장기 대책에 대해서는 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으로 조금 이제 강압적인 약속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네. 네. 자, 대선 후보들의 AI 행보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경우에는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서 첫 행보가 바로 AI 기업 방문이었습니다. 퓨리오사라는 국내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를 개발하는 팹립스 업체였죠. 이곳을 방문을 했고 네. 100조 원 AI 투자 시대를 열겠다. 이런 공약도 내걸었고 네, 맞습니다.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AI라는 것들이 이제 2등 전략은 안 된다. 이제 개척 1등만 이제 모으는 이제 혜택을 다 보는 이제 AI 산업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럼 100조, 200조도 중요하지만 저기서 한 번 더 다른 단어를 썼어요. 투자도 있지만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AI 시대로 인해서 노동에 대한 어떻게 소홀해질 수 있는 환경 그리고 환경적인 변화가 급격하게 되기 때문에 AI 시대에서는 투자도 하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내놓아야 된다는 것이 이제 이재명 후보의 메시지였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이재명
전 대표만 그런 게 아니라 국민의힘 후보들도 잇따라서 AI와 관련된 공약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200조 AI 투자 200조를 제안했고요. 안철수 의원은 AI를 비롯한 5대 초격차 산업을 육성하겠다. 상당히 거시적인 비전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이 국회 후보들 사이에서도 AI가 하나의 또 큰 축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AI가 논하지 않고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AI가 중요한데 문제는 투자 규모도 중요하지만 저는 노동 개혁도 해야 된다 봅니다. 왜냐하면은 AI와 같은 이런 분야는 사실 노동 시간에 얽매여 있으면 발전할 수가 없어요. 현업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노동 시간을 자유롭게 유연성 있게 해달라. 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투자는 100조 원, 모자란다고 생각하지만 환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52시간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주 4일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52시간이라는 게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정착이 된 노동 시간입니다. 네. 하지만 그것을 늘리자는 게 아니라 유연성을 주자는 것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자는 거거든요. 쉽게 해서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쉴 수 있는. 독일이 노동개혁에 성공해서 독일의 경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독일에서는 해변에서 가장 경직적인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독일이 해변에서 일하는 시기대가 왔어요. 그 얘기는 그 정도로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AI뿐만 아니라 게임 그리고 연구 이런 직들에는 유연성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네. 그러한 부분들이 이번 기회에 대선을 통해서 국회에서 정말 논의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논의하지 않고 투자만 늘린다? 하지만 이건 하나 안고 없는 찐빵과 같거든요. 그래서 노동개혁이 뒤따르면서 투자가 늘어나야 된다. 하지만 대선 주자들이 아쉬운 게 AI와 같은 이런 분야에서 정말 노동시간이 유연성 있게 적용돼야 될 분야에 대해서 아직 노동개혁 눈치를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놓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도 병행이 돼야지만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창훈 위원장께서 갑자기 주 4일째, 주 4.5일째 그 이슈로 화두를 확장시키셔가지고 당황스럽긴 한데. 뭐 갑자기 이제 또 국민의힘에서 4.5일제를 들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국민의힘이 말하는 4.5일제는 총노동 시간은 그대로 고정하되 유지. 네. 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9시간 일하고 이제 금요일 날 좀 더 적게 일하자. 그래서 뭐 큰 차이가 없는 이제 그런 주장이고. 근데 AI 시대의 노동 시간 문제가 하나의 이슈일 수는 있는데 네. 그와 관련돼서 실제 개발 현장에서 개발자로 그 일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의견이 전혀 달라요. 그게 우선순위에 얘기가 있지 나오죠? 않습니다. 네. 이를테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기업에서는 이제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현장의 개발자들 특히 이제 뭐 게임이라든지 근데 그게 뭐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게 오히려 이제 뭐 서베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면적인 주장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52시간이라는 총 노동 시간을 예외적으로 이를테면 뭐 적용하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유연근로죠. 네. 다양한 제도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제도들을 이제 활용하면 되는 거지. 그걸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렇게 뭐 운영하는 거 이런 거에는 좀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건 이제 총노동 시간을 늘리자는 이제 논의로 나아갈 텐데 그거는 전 세계적인 어쨌든 노동 개혁의 방향하고 역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AI 시대라 하더라도 어쨌든 그걸 갖다가 뭐 노동 집약적으로 그 경쟁력을 갖추겠다라는 거는 진정한 경쟁력이 아니에요. 결국에 이제 기술 경쟁력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후보들이 AI 같은 영역에서 뭐 서로 앞다퉈서 공약을 제시하고 네. 비전을 제시하고 논쟁을 하는 거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네. 가뜩이나 이제 우리 이번 조기 대선이 정책 경쟁이 과연 되겠느냐 이런 걱정들이 있는데 네. 적어도 어쨌든 미래 산업의 이제 핵심 분야에서 후보들 간의 그런 논쟁이 일어나는 건 좀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리고 내용들을 보면 뭐 사실 큰 차이들이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어요. 네. 근데 앞서 이제 우리 서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거는 이제 민간 뭐 국가 혹은 기업 정부 할 것 없이 어떻게 보면 우리 미래에 대한 전략적인 협력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여야 간에도 이걸 가지고 서로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을 하기보다는 조금 발전적인 그런 정책 대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건 서지현 부위원장께도 이야기를 좀 듣죠. 주 4일째, 주 4.5일째. 어쨌든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아직 논쟁- 결론은 안 났고.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이제 4.5일은 이제 굉장히 비판하시다가 본인들이 대선 공약을 한 것인데 내용을 보면 거의 사기에 가깝다. 왜냐하면 주 4.5일인데 월화 수목 1시간씩 일하고 금요일 날 오전 근무를 하라 하잖아요. 그러면 주 2일째 근무를 이야기하면서 월화
24시간 계속 일하게 하고 이게 주 2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목금토 경제가 마비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 52시간의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정말로 인력이나 시간이 없으면 근로자를 뽑아야 됩니다. 노동자를 뽑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시간이 모자라다고 하는 거는 뭐 좀 그렇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기업을 사례를 비교했을 때도 하이닉스는 같은 인력으로서 영업이익이라든지 사상 최대이익을 계속 꾸준히 냈었거든요. 그건 과연 핵심은 무엇이냐? 경영자의 경영 방향이라든지 혁신의 그 어떤 패러다임 전환을 선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냥 경영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지 노동자 주 52시간에서 예를 들어 주 60시간, 80시간 한다고 해서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이나 이익이 늘어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현재의 대선 정부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인물 가운데 이분을 또 빼놓을 수 없겠죠. 바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입니다. 지금 논란이 계속되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교통정리에 나섰죠. 한 대행과 권 대표의 목소리 차례로 듣고 다음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저 또한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출마설 언급은 국민의힘 경선 흥행은 물론 권한대행으로서의 중요 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권성동 원내대표의 저 발언을 보면 정리가 다 된 겁니까? 한덕수 차출론, 출마론에 대한 정리가 다 된 겁니까? 정리가 됐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 대행도 마지막 소임을 다하겠다 하는 부분이 그럼 마지막 소임 이후에 애프터는 뭐냐 이런 의문이 있거든요. 그리고 권성동 대표가 얘기한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하지 않지만 대선이라는 본선은 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차출론이라는 게 아직까지도 끊이지 않는 그러한 어떤 불씨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네. 제발 변화하고 바뀌어라 이러한 목표 때문에 본인이 희생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사주로 넘어올 때 그때 한 말이 이기고 돌아왔다. 그리고 윤석열 의견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역대 어느 대통령도 그랬지만 사실은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시인을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국민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적 시각에서 사과를 했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은 끊임없이 반성하고 변화하고 통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탄핵을 계기로 국민의힘은 또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지 받을 수 있는지 이러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얘기한 것처럼 국민의힘은 표피를 깎는 그러한 고통을 감수하고 변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지금 해야 될 자세는 끊임없이 비상계엄과 탄핵 이 과정을 겪으면서 끊임없이 사과를 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미래로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한덕수 권한 대행을 다시 꺼내는 얘기 네. 이 순간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의 희생이 결코 잘못되지 않았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희생이 정말 헛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려면은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끊임없이 반성하고 통찰하고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그리고 미래의 메시지를 내면서 대선에서 당당하게 임해야지만 국민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덕수 차출론이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고 있는 이 자체가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행하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끊임없이 반성해야 되는 이 시기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한덕수 대행의 출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여전히 이제 출마 안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덕수 대행 추대론, 뭐 차출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전략적으로는 일종의 자해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자당의 지금 경선이 시작됐는데 네. 자당 후보들을 굉장히 왜소화시키는 그런 주장을 당 내부에서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고 일종의 해당 행위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점을 의식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좀 자제를 요구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결국 이제 국민의힘 경선을 지금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저 경선이 최종 후보를 뽑는 게 아니고 결국 한덕수 파트너를 고르는 경선이구나. 이렇게 지금 이미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덕수 총리의 경쟁력이 검증이 됐습니까? 일부 여론조사에서 여러 언론에 많이 지금 회자되고 언급되니까 조금 상승을 보이는 것 이외에 아무런 경쟁력이 검증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의 3년 동안의 2인자였어요. 게다가 이제 내란 동조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쉬운 선거가 될 수 있어요.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후보가 된다면 정권 심판론의 연장에서 한덕수까지 함께 심판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과연 이기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선거는 어떻게 돼도 좋으니까 선거 이후에 당권의 향배에 관심이 있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전략적으로 그다지 그렇게 의미 있는 카드가 아닌데 자꾸 저걸 내미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덕수 총리는 이제 평생 관료로 사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 진즉 입당해서 국민의힘 내에서 경쟁을 통해 가지고 후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 경선이 다 끝난 다음에 거기에 올라타서 최종 후보가 되겠다. 이게 건곤일척의 그런 권력 의지나 그런 어떤 승부사적 기질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역대 많은 관료 출신들이 이른바 이제 대망론 이런 걸 타고 대선 후보로 회자되다가 다 주저앉았던 건 정치가 그렇게 만만한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국민의힘이 아무리 지금 이제 윤석열 파면으로 인해서 신세가 옹색해졌다 그래도 네. 집권을 여러 차례 했던 공당인데 그 공당의 후보가 선출되면 그 후보직을 정당의 당원도 아닌 사람한테 이 주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정치라는 게 그렇게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을 안고서 한덕수 총리가 과연 그런 모험을 감수할 수 있을 건가? 제가 보기에는 아직 눈치를 보고 저울질을 하고 있지만 출마할 가능성보다 높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차라리 빨리 나와라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씩 검증하겠다. 벼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벼른다기보다는 사실 민주당의 선거의 관점으로 봤을 때 나오시는 게 말씀드렸지만 제일 쉬운 후보죠, 사실은.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제 역설적으로 이제 나오지 마라,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대신해서 강변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자해 행위를 넘어서 이해 불가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지금 대선 공약 자체를 내시면서 이제 대선 슬로건이 이제는 이재명을 이길 후보가 아닙니다. 이제는 한덕수를 이길 후보는 나라고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지금 외치고 있는 지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나중에 5월 달에 가서 단일화 과정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자 입장에서도 100% 한덕수 어떤 대행에 대해서 지지할 일은 만무한데 그러면 단합해도 이길 수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분열할 수 있는 그 분열에 자초할 수 있는 것을 본인들이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목소리 낸다는 것은 지금 자해 행위를 넘어서 이해 불가적 행위를 한다고 조금 감히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 이틀 연속 불참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당히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냈고요. 의원님, 한대행의 대정부 질문 불참 어떻게 그러니까 평가하십니까? 이분이 지금 본분이 뭔지를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대선 후보로 자꾸 거론되고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당연히 총리로서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야 될 의무마저 내팽개치고 뭐 다른 핑계를 대고 다른 일정을 수행했습니다만 그렇다고 지금 뭐 지방에 뭐 자동차 공장 방문하고 이러면서 이 국회에 출석 안 한다는 거 누가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제 대선 행보를 이미 시작한 거라고 보는데 저는 여전히 한 총리가 그 대선 출마하는 게 굉장히 무리고 본인도 그 무리를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계속 이런 식이라면 빨리 권한대행직을 내려놓는 게 국정 안정을 위해서도 좋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본인이 한 수십 년 공직을 했던 그런 공직자의 태도로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위치는 임시적이지만 국정을 총괄하는 위치인데다가 무엇보다 조기 대선의 공정한 관리자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데 그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즐기고 있는 듯한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거 국민들 입장에서 공정선거에 대한 우려를 낳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한덕수 대행은 하루빨리 입장을 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마 불참한 거는 뭐 전 관례를 따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참 부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소모적 논쟁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한 대행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과 관련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저도 바라는 사항이고 그리고 한 대행의 오히려 민주당도 이런 비난을 할 게 아니라 대선 불출마를 하겠다면 오히려 한 대행한테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미 관세 전쟁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펼친 트럼프를 상대로 우리도 협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이 협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관세 전쟁을 일으킨 것은 협상의 테이블로 나오라고 했는 게 자명하지 않습니까? 왜? 유예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한테 남은 시간은 90일입니다. 그 90일 중에도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하지만 대선 끝날 때쯤이면 그 협상도 거의 끝날 때 될 겁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원하는 게 알래스카의 LNG 투자 단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정치권에서 보지 못하는 부분이 쌀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수입 의무 물량이 있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 의무 물량을 동남아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도 과감히 미국을 타켓으로 미국에서 수입하겠다면 우리도 눈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소고기도 있습니다. 광우병 때문에 소고기 연령 제한은 못했지만 그것도 수입 대체 효과로서 호주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부분을 미국으로 돌리자 이런 논의도 지금 시작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한덕수 대행 혼자서는 안 되거든요.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국민적인 합의는 결국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에서 힘을 실어줘야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놓치고 단지 눈에 보이는 알래스카의 LNG 투자 그리고 제조업 투자 이것만 논한다면 대한민국은 관세 전쟁에서 이번에 협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부분이 디지털 트레이드라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내놓는 것이 디지털 무역에서 디지털 파트에서 국제 표준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국제 표준화가 지난 바이든 정부 내내 대한민국도 참여했지만 IMF 일원으로 참여했지만 해결을 못했어요. 이러한 보이지 않는 부분이 국회에서 힘을 실어줘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국회 출석 가지고 정치적으로 논하지 말고 그리고 한덕수 대행도 빠르게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고 오히려 국회에서 민주당도 힘을 실어주시라. 그래야지만 이 관세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빠져나갈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협상 카드를 10분 활용해서 기업들을 도와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대행은 조기 대선을 지금 심판자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외에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자국민들 제외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세계 국가에 대한 홈페이지든 그리고 공보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대정부 질문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내팽개치고 다른 업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진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관세 정책에 대해서 협상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을 왜 한덕수 총리 대행이 합니까? 대통령도 아닌데 이분이 해서 만약에 지금 뭐 미국에서 뭐 상선, 군함 다 열어가지고 우리 조선에 대해서 최대 호황의 기회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자칫 저가수주해가지고 실적이 5년 뒤에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식으로 중간중간에 어떤 턴키 방식이든지 여러 가지 조건상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협상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대행 자체가 그냥 수주에 대한 양적인 목적에 의해서 본인이 해봤을 때는 5년 뒤에 조선 산업 어떻게 또 책임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세도 있고 산업에 대해서 협상은 대통령 선거 이후에 90일 뭐 관세 유예도 있지만 지금은 트럼프가 을의 입장이잖아요. 지금 네. 굉장히 지금 궁지에 몰린 입장에서 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트럼프에게 힘을 실어주는 정책적인 행동을 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약 2달 뒤면 이제 어쨌든 정부가 바뀌게 될 텐데 지금 협상을 되게 서두르는 듯한 모양새도 취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우려도 있더라고요. 그 서두르면 안 될 것 같아요. 48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지금 이 대행 체제가 48일 뒤에 새 정부가 들어오고 어쨌든 이 미국발 관세 전쟁이라는 거는 우리 장기적 국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에요. 때문에 신중하게 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이게 관세 협상은 관세 협상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주한미군 무슨 방위비에다가 또 대미 투자에다가 이거 다 섞어가지고 지금 협상을 하려고 하고 패키지 있거든요. 딜로.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고 지금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선정이 됐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조금 이제 신중 모드로 네. 돌아선 상황입니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만 너무 앞질러 가다가 자칫 우리 국익에 치명적인 돌이키기 어려운 그런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협상을 해야 될 겁니다. 미국이 요구하는데 우리가 그걸 뭐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다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 그리고 민감한 내용의 협상을 할 때는 반드시 국회하고 사전에 조율을 거쳐야 돼요. 근데 그 국회하고 조율을 거치지 않고 한덕수 그 권한대행 마음대로 했다가 나중에 그게 우리 국익에 치명적인 영향을 가져왔을 때 그걸 어떻게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더더욱 이게 국회하고 긴밀한 그런 협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네. 국회에 안 나오시고 이러면 좀 곤란하다 생각합니다. 네. 자, 경선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좀 많아서요. 먼저 국민의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21일부터 22일까지 이제 100% 일반 국민들을 대해서 여론조사를 진행을 하죠.
그래서 지금 후보들 가운데 4명을 1차 검증을 통해서 이제 통과를 시키는 거죠. 그 4명 지금 유력 후보가 누구로 봐야 되겠습니까? 우선은 뭐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네.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이제 불출마 불출마 선언하시면서 선언했으니까. 일단 3명은 안정권에 이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후보 네. 그간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다 상위권에 랭크가 돼 있습니다. 마지막 한 자리를 남겨두고 이제 안철수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경쟁하는 그런 상태인데요. 국민의힘 경선은 1차 경선이 100% 국민 경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이 물론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또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으면서 그리고 일반적인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후보가 보다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아무튼 1차 경선을 4명 뽑은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 이제 거의 데스매치로 이제 2명을 뽑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이제 당원 50% 그리고 일반 국민 50%입니다. 그때는 아마 당원들의 또 힘이 좌우가 되겠죠. 하지만 그 전 단계인 1차 경선 때까지는 아무래도 국민적인 시각에서 국민들의 일반 정서와 부합하는 후보가 당선권 안에 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 선언을 하니까 다 오세훈 시장한테 러브콜을 지금 날리고 있네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더구나 이제 오 시장이 중간층까지, 중도층까지 확장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후보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불출마했고, 그러나 이제 본인과 이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그런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제 러브콜을 보낼 수밖에 없는데, 앞서 우리 이창근 위원장님 설명해 주셨듯이 세 자리는 정해졌다고 봐요. 네. 이제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이 세 자리는 뭐 제가 보기에 변할 가능성이 없고, 나머지 한 자리에, 즉 오세훈, 유승민이 빠진 자리에 누가 들어갔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당원들 사이의 인지도는 나경원 의원이 높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그러나 이제 오세훈, 유승민이 빈자리, 이 표심을 누가 가지냐, 그거는 안철수 후보가 조금 더 유력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캠페인을 보면 나경원 후보가 아주 결정적인 실책을 저질렀어요. 어떤 뭐 드럼통 들어가가지고 뭐 아, 이런 예, 예. 거, 그게요, 아무리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몰상식한 캠페인을 하는 거거든요. 저 좋게 보일 리가 없다. 아니, 그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뭐 AI 3대 강국 이런 얘기를, 정책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캠페인을 했는데, 나경원 의원이 가져가는 지지율은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을 덜어내거나 네.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을 부분적으로 덜어내는 것에 그칠 거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지금 한 5일 남았거든요. 그 사이에 확장성은 안철수 후보가 훨씬 더 있어 보여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일반적 인지도가 나경원 의원이 높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겠나 이런 관측이 있는데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그 드럼통 퍼포먼스를 보면서 들었습니다. 민주당 입장이시지만 네, 한 말씀 거들어 주시죠.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도 네. 안철수 후보가 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나경원 후보가 당연히 빅4가 아니고 빅2까지 갈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말씀하셨듯이 드럼통 퍼포먼스 하는 걸 보면 후보들이 제일 또 감각이 있으시잖아요. 그 본인은 지금 드럼통도 있지만 지금 한동훈 후보에도 각을 쥐고 있는 모습을 보면 본인은 4등에도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 대통령 후보를 뽑는 자리인데 저 드럼통에 들어가셔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저는 그것을 본인이 했다면 더 큰 문제고, 정말 참모가 했다고 하면 그 경질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반 이재명 전선 빅텐트 거론을 자꾸 하시네요. 이건 뭘 시사하는 겁니까? 민주당에서도 가능하다. 그게 뭐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고요. 네, 이런 거죠. 이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될 거라고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압도적인 이 여론조사 1위고요. 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한계도 우리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양자 대결을 뺀 여론조사에서는 50%가 넘는 지지율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치열하게 접전을 벌였던 그때 지지율에 머물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민주당의 지지층 중에서도 반 이재명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하신 말씀 같고, 하지만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면 단순하게 반 이재명, 이러한 구호로는 반 이재명 빅텐트가 만들어지진 않을 거예요. 본인이 분명한 대선의 전략으로서 정책을 내놔야 됩니다. 그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지금 탄핵을 거쳤지만 지금 경제가 힘들고 민생이 힘든 상황에서 국민들은 비전을 보고 싶어 하거든요. 더 이상 정치적인 논쟁, 이러한 넥토릭을 싫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도 만약에
본인이 후보가 돼서 정말 본인 말씀대로 반 이재명 빅텐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분명한 정책 비전을 지금보다도 더 선명하게 내놔야지만 그 정책 빅텐트 안에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도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다른 후보를 지지한 후보들도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단순한 반 이재명 구호로는 아마 힘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의 고민은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워낙 독주 체제를 갖추었기 때문에 오히려 독주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경선의 뭐 흥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걱정할 수 있고 또 최근에 이제 김두관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불출마부터 무소속 출마까지 네. 뭐 가능하게 논의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한단 말이죠. 그렇죠. 흥행의 관점에서는 뭐 굉장히 불리한 환경은 맞는 것인데 지금은 뭐 우리 당내 어떤 흥행에 대한 것보다는 국민들이 안심시켜야 되는 게 더 큰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좀 개인적으로는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도 개헌 관련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와 책을 써서 그걸 좀 국민들에게 한번 호소하고 홍보했으면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아쉬움이 있지만 나머지 후보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휴모노믹스 관련해서 인권과 기술의 결합 그리고 기회소득을 통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지겠다.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을 5개 권역으로 해가지고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 연방정부 즉 얘기했지만 예산의 어떤 주체까지도 지방정부에게 좀 나눠주자 정도까지 그만큼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관점이 있는 것이고요.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AI도 있었지만 뭐 기본소득도 방점은 조금 밀려났지만 일단 성장에 좀 방점을 둔 부분은 있겠지만 이런 정책적인 비전에 대한 경쟁을 통해서 국민들께도 안심시키고 그리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후보를 가기 위한 그 과정에서는 저는 흥행보다는 이런 안정감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재명, 김동연, 김경수 3파전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뭐 어대명이라고는 하지만 관전 포인트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경선의 이른바 컨벤션 효과 같은 거는 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경선을 역동적으로 치러서 그게 가져오는 상승 효과 이거는 이제 추격하는 진영에서 사실 굉장히 필요한 건데 워낙 앞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닐 것 같아요. 다만 이재명 그 후보가 안고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본인 사법 리스크를 포함해서 네. 거기서 연유된 뭐 비호감도라든지 특히 이제 뭐 그 보수층의 거부감 이런 것들을 얼마나 이제 완화시키느냐. 그래서 정책 우클릭을 통해서 어떤 시그널을 보내는 것도 중요한데 이른바 이제 국민 통합, 뭐 포용 이런 데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종래와는 좀 다른 면모를 보이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원식 그 의장발 개헌 논의가 나왔을 때 네. 뭐 이재명 후보는 그에 대해서 그렇게 뭐 아주 심각하게 반대는 안 했지만 주변에서 막 우원식 의장을 공격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또 우려가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이재명 표 개헌은 어떤 거냐? 지금 38년 된 87년 체제를 계속 가져갈 수는 없는 거고 이른바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게 지금 민주당이 의회 압도적 다수의석까지 가지고 있는데 더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대통령이 됐을 때 그러면 이른바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떻게 완화시키겠다. 그리고 어떻게 바꾸겠다. 뭐 정치제도는 어떻게 개혁하겠다. 이게 사실은 말로 나는 통합하겠다, 포용하겠다는 것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이제 통합의 의지와 포용의 비전을 보여주는 건데 아직 그에 대해서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네. 얘기를. 그런 게 이제 이재명 대표로서는 과제가 아닐까 싶어요. 네. 이재명 전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다양한 해석들을 내놨죠. 또 하나 지금 눈여겨보는 게 이재명 전 대표가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어떻게 보면 정치 철학과도 연결돼 있는 기본소득. 이걸 공약에 담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담는 겁니까? 전면에 내세우는 건 아니고? 담는 것이고 그것은 기본소득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먹사니즘을 넘어서 잘사니즘 자체가 기본소득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은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코로나 상황 때도 사실은 소득주도 성장 자체는 정책은 귀한 정책이고 좋은 정책이지만 코로나 상황의 특수성에서 안 맞다. 그리고 지금 또 마찬가지로 비상계엄에서 내란 상황에서 비정상적 상황도 있지만 경제 성장률도 있고 또 트럼프와 또 어떻게 보면 협상할 수 있는 불확실성의 연속성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파이 즉 성장에 대해서 먼저 키우고 나서 좀 분배라고 해야 되나요? 기본소득 같은 그런 정책들이 이제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김지순 되게 우클릭 행보를 비판을 많이 하셨으니까
사실 뭐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 행보를 했지만 이때까지 보여준 행보는 말뿐인 행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고 나서 한 번도 실천을 한 게 없거든요. 네. 기본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소득도 이재명 대표가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이미 경제학계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 된다고. 그리고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분들이 사례로 뽑는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알래스카의 특수성입니다. 알래스카 지역의 에너지 소득이거든요. 그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우리나라처럼 전 국민한테 기본소득을 준다. 이건 이미 경제학계에서 평가를 받았고 그래서 안 된다는 게 자명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정말 우클릭 행보를 한다면은 민주당에서 그간에 했던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잘못을 비판할 때 믿을 수 있을 겁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뭡니까? 경제학의 경제 성장 전략 기본 교과서에도 없는 겁니다. 뭐냐면 경제학에서 경제 성장은 공급 주도 성장이냐 수요 주도 성장이냐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소득 주도 성장에서 출발한 것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통계를 보십시오. 14,000명이 줄었다고 하지만 14,000명 통계 이면에 고용주가 있는 자영업자가 25,000명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고용주가 없는 자영업자가 11,000명 늘었어요. 그래서 14,000명이 줄은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뭡니까? 결국은 고용주가 있는 자영업자든 고용주가 없는 자영업자든 다 실직을 초래했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소득주도 성장의 역설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할 수 있을 때 아마 국민들이 정말 우클릭했다 이렇게 믿을 수 있을 겁니다. 네. 토론 마치겠습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여기까지고요.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